그쵸. 제가 왜냐하면 기존에 인텔 편 얘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노트북 시장 사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인텔 관련해서 분석할 때. 맞아요. 네. 데스크탑은 이미 뺏겨서 못 갖고 온다고 치더라도 노트북은 사수해야 된다. 근데 AMD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노트북 시장을 가져올 거야. 올해 전장은 노트북이다. 올해는 전장은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네. AMD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KBNC 최장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AMD가 신제품을 좀 발표했잖아요. AMD가 그 지포스 발표한 날과 같은 날 1분기에 출시할 CPU와 그래픽카드를 신제품을 대거 발표했어요. 네네. 당연히 묻혔죠. 지포스 때문에. 당연히 묻혔죠. 예. 저희가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발표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이제 뭐 효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약간의 인사이트 격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출시는 안 됐으니까. 네, 뭐 짧은 네. 어떤 제품들을 발표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CPU 제품이 거의 수십 개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발표한 제품이. 네. 아마 단일 발표로는 제품을 가장 많이 발표한 발표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모바일 CPU가 대거 발표가 됐어요. 네네. 엔트리 계열, 하이엔드 계열, 핸드헬드에서 채용돼서 많이 유명한 AMD의 Z 시리즈 모바일 CPU도 그쵸. 예. Z2가 추가로 발표를 했고 가장 많이 묻힌 AMD의 이제 9070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발표가 됐죠. 네. 이 편에서는 9070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네. 데스크탑 먼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제품으로는 이제 AMD의 라이젠 9 9950X3D, 예, 그 다음에 9900X3D. 게이머들 가장 관심 있어하는 X3D. 지금 어쨌든 9800X3D가 CPU 시장이 가장 핫 이슈잖아요. 그쵸. 근데 9800X3D의 고성능 모델, 더 좋은 거. 클럭이 더 높은 모델이 네. 발표를 한 거죠. AMD가 작년 8월에 9000 시리즈를 발표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AMD가 긴급하게 추가로 발표한 게 9800X3D였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CES에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인텔을 예. 북이라면 굳히기 같은 거. 예,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X3D 시리즈는 원래부터 항상 나왔고 그렇죠. 앞에서 9800X3D가 워낙 평가가 좋은 바람에 인텔의 에러레이크가 게이밍에서 워낙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게이밍에 특화된 CPU가 출시가 되는 이 형국이 이게 굉장히 대비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AMD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굳히기에 들어갔구나. 시간 텀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얻어가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출시 순서 스케줄만 조정함으로 인해서 거의 시간차 공격에 대한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AMD에 대한 CPU에 대한 기대. 아, 이제 고성능은 AMD로 굳히기가 들어가는구나. 단순한 느낌을 받기에 굉장히 충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고요. 기존의 AMD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서 그래서 사실상 AMD가 앞으로 어떤 리딩 컴퍼니로서의 입지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발생했어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었어요. 네. 네. AMD 입장에서 그 이미지 제고 효과, 그 광고 효과, 최고 성능. 그거는 돈으로 환산해야 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럴 거야.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 개선, 여긴 면에서도 어쨌든 매출 개선과 영업이익 개선에서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마진 엄청 남겠네요. 뭐 이렇게 실제로 마진이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X3D가 이렇게 그 수율이나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예. 하긴 하던데.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그것이 영업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모바일 쪽은 이제 어떤 제품들을 발표했나요? 모바일에서는 제품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단 CPU 가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20종 가까이 되고요. 코드네임으로 부르면 쉽잖아요. 그쵸. 파이어레인지 X. 그 다음에 파이어레인지가 발표가 됐고요. 네. 크라켄 포인트 발표됐고요. 네. 스트릭스 헤일로 발표됐고요. 호크 포인트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라인업만으로도 5개. 그리고 이제 Z2 계열이 발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파이어레인지 X 계열로는 9959HX3D가 발표가 됐고요. 네. 파이어레인지로는 9959HX, 그 다음에 9850HX, 그 다음에 이제 크라켄 포인트가 라이젠 AI 시리즈예요. 네. 기존에는 360, 365, 370 이런 이제 하이엔드 계열 제품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버전은 낮은 버전이에요. 메인스트림 쪽에. 네. 라이젠 AI 7 350 나왔고요. 340 출시했고요. AI 7 프로 350과 340이 출시가 됐고요. 여기서 프로가 붙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텔의 V 프로에 대응하는 이제 그 기업용 컨트롤러 솔루션이 아. 포함된 버전. 아. 그래서 실제로 성능 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스트릭스 헤일로가 출시가 됐고요. 네. 라이젠 AI 맥스 계열이고요. 이번에는 380, 385, 390, 395 이렇게 4가지 버전. 네. 그리고 호크 포인트로 라이젠 210, 220, 230, 240, 250, 260 이렇게 있어요. 네네. 요거는 기존 제품의 리네이밍 버전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젠4 계열 기존에 출시했던 CPU를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예, 뭐 디테일한 건 자료가 나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Z2 계열이 익스트림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죠. Z2는 이제 많이들 핸드헬드 아시는 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네. 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데 쓰는 CPU들인가요? 이게. 근데 그래도 모르겠죠. 이렇게 설명드려도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용 CPU가 있고, 그다음에 AI 기능이 포함된 보급형 CPU, 그다음에 AI 기능이 포함된 하이엔드 CPU. 이렇게 3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거기에 기존 제품의 이름이 바뀐 거니까 이거는 엔트리. 이거 싸구려. 50만 원짜리. 네.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용에 채용되는 게 파이어레인지 X, 995HX3D. 네. 그 다음에 파이어레인지 계열, 9955HX, 9850HX. 그쪽 라인업이. 네, 요 계열은 이제 지포스가 별도로 장착되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용. 그리고 라이젠 AI 맥스 프로 계열은 노트북용 에러레이크. 네. 예. 그러니까 하이엔드 버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응하는 AI NPU가 내장된 메인스트림 CPU. 예. 하이엔드 메인스트림 CPU. 그쵸. 예. 지포스를 사용한 제품도 있고, 지포스를 빠진 제품도 있고, 제품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파이어레인지 계열보다 내장 성능이 훨씬 높아요. 파이어레인지 계열은 내장 성능이 낮아요. 그게 라데온 600 계열밖에 안 돼요. 예. 지포스를 별도로 달 거니까. 그래서 내장 그래픽 코어를 축소한 버전이고, 여기서는 내장 그래픽과 NPU를 강화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젠 AI 맥스 계열이 장착되는 거는 고성능 CPU지만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장착하지 않는. 그래서 내장 CPU와 내장 GPU, 내장 NPU로 어느 정도의 그래픽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라인업. 조금 이제 두께가 얇고, 조금 가볍고, 조금 무게에 신경 쓰는 그런 류의 제품들, 그리고 가격대가 지포스가 들어가는 제품보다 살짝 낮은 그런 제품들에서 주로 채용될 제품들이고, 그리고 크라켄 포인트에 해당하는 라이젠 AI 7 350, 340, 그다음 프로 350, 340 이 제품은 메인스트림의 엔트리. 예, 일반 그냥 100만 원, 70만 원, 60만 원짜리 형 정도의 중보급형 노트북인데 좀 저렴한 그런 라인업에서 채용될 CPU.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예. AMD가 모바일 쪽에 이렇게 많이 출시한 적이 없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발표했죠, 이번에? 현재 지금 데스크탑 CPU 시장 점유율과 노트북 시장 CPU 점유율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인텔과 AMD는 월드와이드로 65대 35 정도로 보면 거의 맞아요. 예. 근데 전체 한국 시장을 보면 이 월드와이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DIY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DIY만 놓고 보면은 실제로 AMD가 역전하는 게 맞고요.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많이 따라왔어요, 인텔을. 여기서
더 뺏어먹을 게 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 구조를 무너뜨려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 저시장 규모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원이 더 많이 투입돼야 돼요. AMD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85대 15.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인텔이 모바일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AMD가 만약 여기서 덜 뭘 뺏어오고 싶으면 데스크탑에서 뭘 뺏어오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서 뺏어와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져올 게 많고 상대가 뺏길 게 많은 거. 그게 뭐냐? 노트북 CPU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노트북 CPU가 대거 나온 거예요. 아, 예. 올해는 니네 거 노트북을 뺏어갈 거야. 네, 네. 예. 이게 CES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번 시장 전략이랑 나랑 마찬가지네요. 2025년에는 네. 인텔의 노트북 CPU를 뺏어올 거야. 아, 그게 우리 목표야. 예.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대요, 아무도.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 노트북 CPU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잘 보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시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기존에 인텔 편 얘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노트북 시장 사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인텔 관련해서 분석할 때. 맞아요. 네. 데스크탑은 이미 뺏겨서 못 갖고 온다고 치더라도 노트북은 사수해야 된다. 근데 AMD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노트북 시장을 가져올 거야. 올해 전장은 노트북이다. 올해는 전장은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AMD가 봤을 때는. 올해 CPU 전쟁의 핵심은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이다. 아, 그걸 AMD가 선전포고 한 거고. 이런 분류별로 많이 발표한 이유가 좀 더 시장을 더 가져오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서 노트북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가 CPU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9800 3D 같은 거 그냥 내놓으면 알아서 사가잖아요. 그쵸. 알아서 검색해서 성능 다 보고 사오잖아요. 노트북은 CPU를 누가 사죠? 제조사가 사죠.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제조사가 사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맛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제조사 맞죠. 제조사의 입맛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제조사의 입맛을 맞춰주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다양한 라인업. 아, 그러네요. 그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다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도 만들고 싶고 두껍고 무겁고 대신에 성능 이빠이 되는 노트북도 만들고 싶고 그 다양한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CPU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CPU가 나온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특히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노트북 시장도 전반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노트북 시장의 기본적인 주도권을 쥐어가는 업체는 대략 HP, 델, 레노버 정도로 둘 수 있어요. 거의 3대 노트북 업체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뭐 대만의 에이서 정도. 삼성, LG는 여기 못 껴요. 예, 왜냐하면 국내외에는 점유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을 형성하는 주요 업체였거든요. 네. 근데 2010년대에서 2020년대로 오면서 조금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흥 강자.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2010년대에서 2020년대로 오면서 노트북 시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근데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가 노트북 시장을 공략하는 법이 기존 업체와 달라요. 기존에 이제 델이나 여기나 노트북은 라인업이 단순해요. 상대적으로 라인업이 많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라인업이 한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있고 그 두 종류, 세 종류의 성능과 그래픽 카드와 이 뭐 메모리 용량과 이런 거에 따라서 파생 모델이 계속 만들어지는 케이스인데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는 라인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 MSI 같은 경우에도 뭐 소드 시리즈, 스텔스 시리즈, 타이탄 시리즈 제가 리뷰 담당해서 알아요. 한 6가지, 7가지인가. 6개, 7개, 8개가 넘어가요. 거기다 프리시전 시리즈. 맞아요. 맞죠? 네. 제가 이걸 왜 기억하겠어요? 땡큐 MSI. CS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그래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CS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어마어마한 라인업마다 모델이 대여섯 개씩 있고요. 거기다가 SSD 파생되고 메모리 바뀌고 뭐 바뀌고 하면서 모델이 계속 파생돼요. 옵션이 계속 나와요. 모델이 수십 가지가 넘어가요. 이 업체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라인업을 계속 만들어서 가격을 계속 조정하고 성능을 계속 조절하면서 가성비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서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가 높은 시장 점유율도 만들었고 제품 평가도 좋고요. 그렇죠. 특히 MSI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는 한국 시장에서 최소한 브랜드는 잡았어요. 그렇죠. 아수스 노트북은 그냥 일반적인 삼성, LG의 견주는 일반 노트북으로 이제 방향을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기가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고급형 게이밍 노트북 여전히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양한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CPU가 다양한 CPU. 그러니까 다양한 CPU가 나오잖아요. 델이나 HP나 여기는 기존 아무래도 인텔 사용 비율이 높아요. MSI나 아수스나 여기 이 업체들도 인텔 비율이 높은데 AMD 비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같은 신흥 노트북 업체, 이제는 신흥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CPU, 싼 것도 필요하고 비싼 것도 필요하고 게이밍 노트북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다양하게 맞춰서 다양하게 공급해주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 하고 재정비한 거죠, 이제. 그렇죠. 라이젠 AI 300 시리즈가 우리는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채택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델이나 HP나 이런 데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종류를 몇 개 안 만들더라고요. 네. 아, 근데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를 가면요. 라이젠 AI 300 시리즈에서 채택한 노트북이 세고 넘쳐요. 그 지난 편에 올라간 베스트바이에서도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노트북 중에서도 라이젠 AI 시리즈가 탑재된 고성능 노트북 몇 개 보여드린 적도 있고 인텔 14세대를 쓰지 않고 라이젠 AI 시리즈를 써서 거기에 지포스를 껴가지고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싸거든 얘가. 그렇죠. 네, NPU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4070을 굳이 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차별을 한 건데 성능도 괜찮게 나와.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NPU가 필요가 없거든. 게임하는데 AI 많이 안 쓰긴 하죠. 그러니까 뭐 필요가 없잖아요. 네. 빼줘. 그러니까 9959HX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다 X3D까지. 네. 9800X3D로 이제 이미지도 좋아졌잖아요. X3D로 된 이미지도. 그래서 이런 효과가 라이젠 AI 시리즈 300 시리즈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가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흐름에 맞는 새로운 다양한 CPU가 출시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반기에 더 거의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이 노트북 시장 상황이? 이제 노트북 시리즈에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변수라고 하면 변수가 뭐냐면 배터리가 중요한 가벼운 라이트 모델 노트북의 경우에는 루나 레이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성공해서 이쪽 시장에는 실제로 AMD가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이번에 발표한 제품도 루나 레이크와는 상관없는 28W 이상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건 루나 레이크와 급이 다른 제품이고요. 에로 레이크 H와 견주는 제품이지 루나 레이크와는 등급이 아예 달라요. 인텔이 루나 레이크에 집중하면서 에로 레이크 H와 HX에 대응하는 이 주목 빈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발표도 늦잖아요. 발표도 늦었고요. 이번에 같이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에로 레이크가 반응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쪽도 반응이 그렇게 영 시원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인텔보다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 CPU가 대거 탑재되는 노트북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AMD와 인텔의 어떤 노트북 CPU 점유율에서 어떤 결과를 발생하느냐가 일단은 인텔의 행보와 AMD 행보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AMD CPU는 좀 엔트리 90만 원대, 80만 원대 이런 중저가형 노트북에서 많이 채택되고 100만 원대가 넘어간 노트북에서 AMD CPU를 찾는 게 거의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2024년 후반부터 100만 원대 이상의 노트북에서도 AMD를 채택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X3D나 혹은 논 X3D 계열의 고성능 CPU가 탑재된 노트북이 소비자는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텔과 AMD의 이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점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긴 하겠네요. 네. 예. 그러면 뭐 소비자는 땡큐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예. 예. 그리고 인텔과 AMD의 장기적인 이익과 이 레비뉴, 매출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 인텔의 행보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데스크탑은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서 변수가 없어요. 근데 노트북에서도 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 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매출이나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야? 앞으로 인텔도 안 좋아지는 거야? 인텔도 좋아지는 거야? 이게 여기서 판단하게 되는 가장 큰 변수가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 노트북 시장. 예, 노트북 CPU 시장. 여기에 부가적으로 좀 이제 언급을 하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요. CPU 이름만 들으면 대략 어느 정도 성능의 CPU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AMD가 나온 건 모르겠어요. 그쵸? 알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건지, 이게 고성능 CPU인지 저가형 CPU인지, 저가형 CPU인데 이건 얘는 왜 또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 AMD 네이밍 센스는 여전히 구리더라고요. 네, 구려요. 그러니까 9070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 못 따라가니까. 거기는 마케팅부터 갈아야 돼. 이름 지는 애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도 베스트바이 가서 노트북 몇 개 봤는데 AMD 노트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얼마야. 이 CPU가 이 등급에 맞는 CPU인지 내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등급이 인텔의 어느 등급에 대비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헷갈리게 만드는 게 AMD한테 좋다.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비싼 노트북이면은 비싼 CPU가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인텔의 어느 등급이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건지 확인하지 않잖아.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일단 노트북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디와의 시장처럼 막 공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예.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당연히 그래야겠거니 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독자적인 라인을 세팅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인텔의 제품은 되게 단순해요. 거꾸로. 노트북도 단순하고요. 데스크탑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든요. 그냥 등급,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전력이냐, 중전력이냐, 고전력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존재하고, 등급에 따른 성능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부 모델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돼 있죠. 단순해요. 네. 근데 여기는 너무 복잡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파생돼서 난립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건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일단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면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되면 그게 정말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검증도 안 되고요. 검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요. 이거 그거를 의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AMD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출시해가지고 그걸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과 저는 노트북 CPU보다는 데스크탑 CPU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야. 뭐 나오든 말든. 근데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상관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결코 좋은 점이 아니에요, 이게. 데스크탑에 영향이 영향이 너무 있죠.